자, 이번 시간에는 법률행위의 목적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법률행위 나가고 계시고요. 여기 요건 종류에 이어서 네 번째 목적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푸는 민법 중에서 제일 광범위하고 체계 잡을 때 고생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저는 이 부분 법률행위를 꼽습니다. 제일 진입을 할 때 틀을 세울 때 까다롭고요. 어렵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간결하게 5개로 일단 판을 짜놓고 내용을 하나씩 잡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그림이요. 큰 구조가 먼저 자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세부적인 것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자, 큰 그림을 먼저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 지금 법률행위 목적 이 부분 보시겠습니다. 그 법률행위 목적을 이렇게 우리는 세분해서 다시 여기서 또 세분을 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17페이지요. 법률행위 목적 옆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줄을 넣어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거든요. 아주 방대해서 내용이 전개되는 내용이 어딘지를 딱 꼽아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주 민법이 간결해지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목적이 유효가 되려면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춰야 되느냐? 첫째는요. 확정성. 정해져야 돼요. 돈을 얼마로 하기로 했는지, 매매 목적물을 어떤 걸로 하기로 했는지 그걸 정하고 계약을 해야죠. 그걸 확정성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이 매매 계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약이냐 없는 계약이냐. 가능성 부분.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 부분.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그 계약이 법 질서를 지켰냐 어겼냐. 적법성 부분. 그 다음 그 계약이 타당하냐 안 하냐. 타당성 부분. 그 다음 하나 더요. 네, 5번째가 공정하냐. 그 계약의 내용이 공정하냐 안 하냐 이거죠. 공정성 여부까지요. 이 5가지를 5가지를 갖추면 이 법률행위는 유효.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결여하면 무효.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법률행위의 법률행위 목적의 유효 요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 목적 옆에 위에다가요. 유효 요건. 법률행위 목적의 유효 요건에는 몇 가지가요? 5가지가 있다. 5가지가. 우리 책엔 여기 4번까지만 돼 있는데 이 4번이 내용이 아주 길어요. 내용이 길고 방대해서 4번 별도로 5번을 따로 내버리면 쉽습니다. 공정성. 이렇게 5개로 나눠 놓고요. 이 타당성에서 민법 103조에 관한 논의를, 공정성에서 민법 104조에 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시면 내용이 딱 자리를 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확정성부터. 확정성. 자, 확정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매매 목적물이 뭐고 대금이 얼마인지를 정하고 해라. 정하고. 보통 우리는 매매 계약할 때는요. 이 아파트를 팔려고 그런다. 아니면 상가를 팔려고 그런다. 이 목적물을 정하고 들어갑니다. 돈 액수도 정하고 들어가죠. 그런데 정하지 않고 이거를 이 매매 목적물하고 상가를 계약할 당시에 계약서 쓸 때 안 정하고 계약을 해도 되느냐 이 문제예요. 자, 그 부분이 확정성 문제. 17페이지에 02번. 법률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목적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이 매매 목적을 확정할 수 없으면 그 계약은 무효로 되죠. 자, 이때 꼭 검토되셔야 될 논의가 바로 밑에 있는 판례 부분입니다. 판례라고 별도로 색깔을 넣어드렸죠. 그 판례 부분에 논점을 이렇게 부각을 시켜 놓았어요. 뭐냐면 매매 목적물과 대금.
목적물과 대금을 언제 정하냐 이거죠. 정하는 거. 정하는 거를 확정이라고 그러죠. 언제까지 돈 액수를 그리고 목적물을 정해놔야 될까? 이 문제. 자, 우리 판례 입장을 보면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요.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되는 거 아니고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자, 이 판결이 왜 나왔냐면 이런 취지의 판결이에요. 자, 이 상가를 분양받기로 계약을 했어요. 상가 분양 계약을. 이때 상가 몇 동 몇 호를 내가 분양받냐? 저 상가 7억에 내가 저 상가를 분양을 받는데 저 몇 동 몇 호냐 이거죠. 목적물이죠. 목적물인 상가를 몇 동 몇 호를 내가 분양을 받느냐 이 문제를 분양 계약 시에는 확정을 안 했어요. 동호수를 확정 안 한 거예요. 동호수가 미정이에요. 미정. 정해지지 않았어요. 미정인 상태예요. 그런데 이 계약 체결할 때 분양 계약서에다 뭐라고 넣냐면 동호수는 입주 시에 상가가 다 완공이 끝나고 입주 시에 추첨에 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계약 내용이 삽입이 되어져 있는 사안이었어요. 그러면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체결할 때는 동호수가 정해졌어요? No, 정해지지 않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미정. 그러면 계약이라는 거는 목적물이요. 이 상가 동호수가 계약서 쓸 때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로 접근을 하게 되면 체결할 당시에 동호수가 미정이니까 이 계약은 무효인 계약이다. 이런 논의가 가능하죠. 이런 논리 구조가. 반대로 계약 체결할 때는 미정이지만 기준은 되어 있지 않느냐. 기준은 만들어 놓고 지금 계약서 쓴 거 아니냐. 입주할 때 추첨으로 정한다.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동호수는 언제까지 지정을 하면 되느냐 이 문제죠. 이게 논의의 포인트예요. 그 동호수 지정하고요. 매매 대금은 언제까지 정해야 되느냐. 정하는 걸 확정이라고 그러죠. 계약 체결할 때 그럼 꼭 정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체결할 때 이렇게 미정이어도 사후가 언제요? 입주 시에 추첨으로 정한다라고 기준이 만들어져 있죠. 그렇다면 이 계약은 효력이 있는 거다. 유효다. 이렇게 우리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판결문에 따르게 되면 법률의 의미의 목적, 이 목적이 되는 상가 그리고 대금은 계약 체결할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져야 된다. 그럼 이거는 틀린 거예요. 계약할 때 확정 안 되고 미정이잖아요. 미정이어도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이 법률의 의미는 유효. 무효가 아니라 유효.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는 얘기. 자, 그런데 거기다 밑줄 그시고 시험에 끄집어낼 수 있는 이 판결문의 엑기스는 뭐냐? 법률의 의미의 목적은 시험에서 여기다 끄집어낼 걸 바꾸면 되죠. 계약 체결 당시에 반드시 확정하여야 한다. 법률의 의미 뭐 할 당시요? 체결 당시에 반드시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지문을 구성하면 이 지문은 이 대법원 판결문에 저촉되는 논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거가 되겠죠. 예, 시험 지문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법률의 의미 목적은 체결 당시에 반드시 확정하여야 한다. 그게 아니죠. 확정할 수 있는 뭐만 있으면 돼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이게 우리 대법원 판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위의 지문 이렇게 구성되면 틀린 지문이라는 거. 그리고 그 밑에 여백에다가 대판 94다 343이라고 된 옆부분에다가 이걸 넣어주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할 지문은 요거 하나. 그래서 법률의 목적은 계약 체결 시에 일반적으로 정하지만 체결할 때 반드시 정해야 되는 건 아니다. 요 사건. 동호수 미정인 사건 거기다 쓰면 돼요. 동호수 미정 사건. 상가 동호수 미정 사건 이렇게 넣어주시면 기억이 나기 쉬우실 거예요. 계약을 하면서 상가 동호수가 미정이었어요. 언제요? 계약 체결할 때. 이 계약은 무효요? 아니잖아요. 유효잖아요. 거기서 이걸 끄집어내면 내용 정리가 되시겠습니다. 요거 하나 판결문 정리하고 가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가능성 부분입니다. 이건 정해졌냐 안 정해졌냐 인원이었다면 이 두 번째는요. 실현 가능성, 그 계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걸 논하는 거지요. 그 계약의 목적이 실현 가능성이 있냐 없냐.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유효. 가능성이 없으면 그 계약의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우리 법학에서는 그거를 불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불능.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걸 뭘로 누가 결정하느냐 그게 중요한데요. 그게 18페이지 서설에 나와 있어요. 서설의 세 번째 줄에. 서설 세 번째 줄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인지는 사회 통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 사회 통념에 거기에 밑줄 하나 그어주시면 돼요. 사회 통념의 밑줄. 사회 통념은요. 사회 구성원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 건전한 상식, 그 상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상식을 우리 민법학에서는 사회 통념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이 계약의 목적이 실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는 사회 통념, 상식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낳는 거, 남자가 애를 낳는 거는 사회 통념상 불가능하죠. 예, 사회 통념, 상식으로 판단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는 기준이요. 물리적인 게 아니라 사회통념이 기준이 되니까 불능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하나 기억할 단어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뭘로 판정해 준다? 사회통념으로 상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중요한 논의는 이 부분이에요. 그 매매 목적이 계약의 목적이 불가능하다. 사회 통념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 이 불능을 우리 민법학에서는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 불능 옆에 바로 밑에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눠놨어요. 자, 그 밑에 하단 여백에 어디든지 좋습니다. 그 여백에다 두 줄을 넣어놓으시고요. 이렇게 정리를 바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불능은 우리 민법학에서는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원시적 불능. 무슨 뜻이냐면 원시적, 처음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실현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원시적이에요.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가령 저 공장을 B가 10억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서 쓸 당시에 매매 계약할 당시 애초부터 처음부터 공장이 불나가지고 이게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거를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후발적 불능은 계약 체결 후에 불능이 됐다는 뜻. 이건 언제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것.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계약 성립 후에. 이거는 계약 성립 당시. 성립 당시라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약 체결 당시. 체결 당시부터 이미 불능이 된 거예요. 공장이 불이 나버려가지고 다 타버린 거죠. 이거는 계약
성립 후에 불능이 된 거예요. 계약서 쓸 때는 공장이 있었던 거지요. 이제 잔금 치르려고 그러는데 잔금 치를 시점에 공장이 불나버려 가지고 줄 수 없는 불능 상황이 돼버린 것. 이걸 후발적 불능. 개념적으로 일단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는 성립할 때요. 계약서 쓸 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약서 쓸 때 불능이냐 쓰고 나서 불능이냐 이거죠. 그럼 이때는요. 계약서 쓸 때부터 처음부터 불능이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공장 이미 불 나버렸죠. 그러면 이때 계약은 무효 처리해버려요. 무효. 따라서 서로 주고받은 거 있으면 다 돌려주고 끝냅니다. 무효니까. 그런데 계약 체결 후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럴 때는 계약서 쓸 당시에는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무효가 아니에요. 그 말은 유효로 한다는 얘기예요. 유효다. 따라서 무효로 되는 경우는 이때만이에요. 원시적 불능. 이때만 무효로 되고 후발적 불능인 경우요. 이 케이스 후발적 불능인 케이스에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처리해요. 이때 유효로 처리할 때는 다시 어떻게 나눠지느냐면 두 개로 나눠져서 이 공장이 불나게 된 원인이 뭐냐 원인이. 계약서 쓸 때는 멀쩡했는데 공장이 불나가지고 지금 이행 불능이 된 거 아니냐. 못 주게 된 거죠. 이 불난 원인이 뭐냐. 원인에 따라서 법률적인 해법을 달리합니다. 첫 번째는요. A의 과실로 공장 주인 A의 과실로 이행 불능이 되었다. 이행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누구 때문이었냐. A의 과실 매도인 공장 주인의 과실로 이행 불능 상황이 발생했다. 이거는 주인의 잘못이죠. 주인의 잘못에 의해서 불능이 된 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책임을 져. 누가 책임져? 네가 불나게 원인 제공을 네가 했으니까 네 책임이잖아. 네가. 불능이 되도록 원인 제공을 A가 했죠. 그러면 네가 책임져야지. 네가. 그거를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채무불이행 책임은 이렇게 출발이 된다는 거죠. 이 채무불이행 책임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 위치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에서 첫 걸음을 떼고 첫 걸음이죠.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이고요. 두 번째 걸음은 매도인의 과실로 매도인 자신의 과실로 불능 상황이 발생했다. 두 번째 걸음. 그래야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게 되더라. 반대로 쌍방의 과실이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기억사는 매도인 자신의 잘못 때문에 불능이 발생된 거고 밑에는 쌍방의 과실이 전혀 없어요. 예컨대 저기가 지진이 나가죠. 지진이 나가지고 이 공장이 붕괴돼 버렸다. 면 이거는 공장 주인한테는 하등의 잘못을 물을 수 없죠. 따라서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려면 채무불이행이라는 거는 계약 이행을 못하게 된 원인. 계약 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계약 불이행이죠. 계약 불이행 원인을 그 사람이 잘못을 해야 돼. 그 사람 잘못. 그래야 채무불이행 책임을 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쌍방한테 과실이 전혀 없죠. 쌍방에게 과실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행불능이 촉발했죠. 이럴 때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거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는 위험부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위험부담의 문제다. 쌍방 과실 없이 이행불능이 되었다. 지진이 나가지고 공장이 붕괴됐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정권이 아니죠. 공장이 붕괴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계약은 언제 붕괴되냐? 계약 체결 후에. 체결 당시에 지진이 났다면 원시적 불능이니까 계약 자체는 무효. 간단하죠. 근데 체결 후에 지진이 나가지고 얘가 공장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계약은 했는데 이미. 계약은 해놨는데 주고 싶어도 공장을 줄 수 없어. 왜? 지진으로 무너져서. 그럼 얘는 매도인은 공장을 못 주죠. 얘 잘못 아니죠. 줄 수 없는데 이건 얘 잘못이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너 공장을 주지 마. 공장을 주지 마라. 그러면 매수인도 돈을 주지 마라. 왜? 얘가 줄 수 없잖아. 그럼 너도 반대편 너도 주지 마라. 이러고 계약을 해결해버려요. 이걸 위험부담의 문제. 자, 이 논의는 계약법 파트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만날 거예요. 계약법에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 채무불이행하고 이 위험부담에 관한 논의는 계약법하고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법 파트에서 한번 쫙 정리가 되셔야 이 부분은 매끄럽게 연결고리 마디마디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일단 머릿속에 기억하실 부분은 이 부분. 불능인 법률의 행위가 무효로 될 때는 언제만이다? 원시적 불능. 이때만이고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이 우리 시험의 주요 타겟입니다. 거기 별 2개짜리 합니다. 법률의 행위 성립 후에 불능인 경우에는 무효다. 너 무효가 아니라는 거. 불능인데도 무효가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불능이면 무효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불능이어도 무효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언제요? 후발적 불능일 때요. 이 부분이 학습의 포인트. 자, 나머지는 책 한번 쫙 그냥 읽어주시면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능에서 전부 불능하고 일부 불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이요. 2개였어요. A 공장, 그 다음에 C 공장. 공장 하나만 불탔어. 그럼 일부 불능. 다 불탔어. 전부 불능. 간단합니다. 별 내용 없어요. 그 다음 목적의 적법입니다. 이제 가능성. 확정되어졌느냐. 확정성의 논의. 첫 번째. 두 번째는 가능성 있어. 그거? 가능성 있어. 그러면 이번에는 뭐예요? 적법해. 그 계약이. 법질서 지킨 거야? 적법성 논의가 바로 세 번째 테마. 적법해야 이 계약은 유효야. 계약 적법해야. 자, 그러면 적법성 논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려 법률이가 유효하려면 그 목적이 적법해야죠. 적법. 법규에 적합해야 되는 게 적법이죠. 이때 법규를 위반한 거, 법규를 위반한 법률의 행위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논의하는 게 바로 적법성이에요. 법규를 어기면 어떻게 할 건데 법규할 때 이 법을 어겼다는 거죠. 법을 지키면 적법, 어기면 위법 그러죠. 대통령은 법을 어겼다. 헌법을 위반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탄핵소추로 제시가 된 거예요. 법을 지켰냐 어겼냐. 법을 준수한 거냐 어겼냐. 이거. 이때 법을 우리 민법에서는 2개로 나눠서 살펴보아요. 법규를 어떻게 나눠서 살펴보느냐면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강행규정 그리고 임의규정 옆에 요거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줄짜리로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마무리 정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땐 이걸로 복습하시고 책 읽을 때는 주변부, 그 주변부를 한번 쫙 읽어주시면 마무리. 법규는 어떻게 나누어서 살펴보시느냐면 강행규정인 거 하고 임의규정인 것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됩니다. 강행규정은 법대로 해라. 그래서 강행규정이고요. 임의규정은 법대로 하지 말고 네 임의대로 네 맘대로 해봐. 임의규정. 그럼 이게 강행규정으로 자리매김 되는 거는 대부분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물권법하고 특별법 이거는 강행규정이에요. 그래서 옆에 강행규정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물권법 그리고요 어디요? 특별법. 특별법은 무슨 규정? 강행규정이다. 법대로 해라 이거죠. 법이 정한 대로 따라와. 그래서 우리가 입문 강의 내지 기초 강의를 할 때 제가 이런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 특별법 보실까요? 특별법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대.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임대차 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없어요. 기간이 없어. 기간이. 그럼 몇 년으로 할까요? 이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다?
인연으로 본다. 그거는 법률이 강제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 그럼 당사자가 1년 만에 방을 빼주기로 특약을 집어넣어도 그 특약은 유효, 무효다. 왜?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2년 보장합니다. 그런데 1년 만에요. 1년 만에 뭐 하기로? 방을 뺀다. 방 빼기로 특약을 했어요. 이때 임대인이요. 임대인은 방 빼라고 할 수 없어요. 주인은. 거꾸로 임차인은요. 임차인 쪽에서는 1년 만에 방을 빼달라. 나 방 빼서 나갈 테니까 보증금 달라. 이걸 임차인 쪽에서는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그래요. 편면적이라는 거는 한쪽 편에만 강행규정이다. 쌍면적은요? 쌍방다 법 규정대로 해야 돼. 그럼 쌍면적 강행규정이고, 편면적은요? 한쪽 편만. 이 주택임대차는 임대인한테는 2년으로 무조건 돼. 2년으로. 임대인은 요 1년 살고 나가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임대인은 무조건 강행규정대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임차인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돼요. 따르고, 이 법이 둘이 특약한 대로 1년만 살고 나가도 되고 1년 안 살고 2년 살아도 돼요. 임차인은. 그래서 이 규정은 쌍면적 규정이 아니라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강행규정은 법이 정해놓은 대로 따라달라. 이런 의미의 규정이에요. 자, 그럼 어느 걸 강행규정이라고 풀이하느냐. 그 법령이 선량한 풍속이 있다. 사회질서하고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회질서하고 관계 있는 규정을 우리는 강행규정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볼까요? 강행규정의 첫째 줄. 사회질서하고 관계 있는 규정. 있는에 동그라미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사회질서. 우리 사회질서의 뿌리를 이루는 것들하고 관련이 있어서 법으로 강제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 그래서 이름하여 강행규정. 이거는 특약으로요. 특약으로도 배제가 안 돼요. 너 1년 만에 나가. 이거 특약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왜? 법에 의해서 강제된 규정입니다. 반대로 임의규정은요. 임의규정은 계약법이 그래요. 계약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법은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특약대로, 당사자 특약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법 규정은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물권법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는 점 먼저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그러면 임의규정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법령이 사회질서에 관계가 없더라. 왜 사회질서에 관계가 없을까요? 거기 써볼까요? 당사자끼리만 효력이 있어. 계약법은 효력이 누구한테만요? 지 둘끼리요. 지 둘끼리만 효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만? 당사자끼리만 효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질서에 관련이 없지. 왜? 이게 채권 채무만 생기는 게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채권 채무가 서로에게만 생겨. 서로에게만. 당사자에게만. 그래서 당사자끼리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네들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은 사회질서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사회질서와 관계 있어요? 관계 없는 것들이에요. 관계 없는 것들. 관계 있으면 그걸 뭐예요? 강행규정이에요. 관계 있는 것.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것. 그러면 이거는요. 강행규정이에요. 아니 물권은 왜 사회질서에 관계가 있을까요? 물권은 채권과 달려. 채권은 계약 당사자끼리만 효력이 있지요. 근데 물권은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사회질서에 관계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으니까 이거는. 채권은 누구끼리요? 당사자끼리만. 계약은 당사자끼리만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질서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지네들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행 규정은 물권은 당사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질서의 관계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파급 효과를 주기 때문에 내 맘대로 정할 수 없어요. 법이 정해놓은 대로 따라가야 돼. 그래서 강행 규정으로 된 거예요. 근데 계약은 당사자끼리만 효력이 있으니까 지네들 마음대로 정해도 돼요. 왜요? 사회질서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이렇게 논의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유념할 부분은 여기에요. 강행 규정이 다시요. 두 개로 쪼개진다는 점이 여기에 중요한 논의의 포인트예요. 강행 규정은 어떻게 분화가 되느냐면 효력 규정과 또 하나 단속 규정 이렇게 두 개로 분화가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한 맥락이에요.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요. 강행 규정이 어떻게 분화된다?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두 개로 여기서 마디가 여기서 딱 생긴다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맥락. 그럼 효력 규정은 뭐냐면 그 강행 규정 중에서 저 법규를 어기면 효력 자체가 없어요.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바로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서 그걸 효력 규정이라고 그래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를 우리는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무효 처리되는 거죠. 이건 무효 처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어기면 저 법규를 위반하면 효력이 없어요. 무효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명의신탁하지 말라는 실명법 규정을 어기면 실명법 규정을 어기면 그것도요. 효력이 없어요. 무효예요. 이것들이 효력 규정이에요. 그런데 단속 규정은 법규를 위반해도 단속만 받게 될 뿐 효력이 있습니다. 유효예요. 여기서 유념할 부분이 뭐예요? 법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법을 어기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법을 어기면 그 계약은 무효지라고 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상식을 벗어나 있어요. 법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유효가 되는 게 있어요. 이상하죠? 바로 이상한 게 바로 시험 포인트. 그게 바로 단속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맥락이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속 규정에 여기 별표 하나 넣어두시고요. 법을 어기면 모든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무효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무효가 아닌 경우가 딱 하나 있더라. 그 법규가 단속 규정일 때. 단속 규정은 어긴다 하더라도 유효이고 벌금만 두드러 맞아요. 벌금만 단속으로. 그럼 어느 규정이 이런 여기에 속하게 되느냐. 이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면 시험 문제 푸는데 굉장히 유리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 하나. 첫 번째요. 미등기 전매 규정이 되겠습니다. 미등기 전매. 미등기로 전매를 했다는 얘기. 소위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불러요. 중간 생략 등기를 미등기 전매라고 하는 까닭은 이렇습니다. A가 아파트를 B에게 팔았고 매매로 팔았고요. B는 C에게 다시 전매를 했습니다. A가 B한테 팔 때는 이게 7억이었고요. B가 C한테 팔 때는 10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법 질서를 정확하게 원리 원칙대로 관철하게 되면 이 등기는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면 최초 매도인 A에서 B로 등기가 넘어가야죠.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B는 다시 자기 앞으로 등기한 다음에 다시 C한테 등기를 또 넘겨줘야 돼요.
이게 법의 원리 원칙대로 등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를 최초 매도인, 최종 매수인.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중간자. 중간자 앞으로 등기를 경유해서 최종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넘겨주는 게 원리 원칙대로 가는 거죠, 등기를. 근데 이 원리 원칙대로 관철을 하게 되면 중간자가 여기서 소유권을 가져올 때 취득세 세금을 물게 돼 있어요. 7억에 대한 취득세. 그리고 다시 조금 있다가 다시 C한테 전매할 때 요 전매 차익 생기죠. 3억의 전매 차익. 3억에 대한 뭐예요? 양도세를 또 물게 되죠. 양도세를. 양도 차익에 대한. 그 세금을 면탈하고자, 세금을 내지 않고자 중간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를 경유를 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이렇게 소유권을 A에서 C로 등기하는 형태. 이거를 이름하여 미등기 전매, 소위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까닭은 B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요. 탈세죠, 탈세. 탈세를 위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발각이 되면, A가 신고해서 발각이 되었다 면 이거는 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를 꼭 하게 되어 있어요. 60일 안에. 이 법규를 어겨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규를 위반하고 매매를 한 거죠. 전매를, 미등기 전매를 이렇게. 이 매매가 미등기 전매로 한 이 매매가 법적으로 유효라는 얘기. 아니, 법을 어겼는데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효력이 없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냐, 이 부분이죠. 궁금하고 짚어야 되는 거. 상식을 벗어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이 출제 맥인데, 왜냐하면 이게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된 까닭은 왜냐하면 거기에 중요한 실마리가 있어요. 원리 원칙대로 가면, 원리 원칙대로 등기를 실현하게 되면 A에서 B로 등기를 꽂고 그 다음에 B에서 C로 등기를 꽂으면 되죠. 그래서 C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 원칙대로 된 거죠. A에서 B로, B에서 C로. B를 경유해서 가는 거. 중간자를 거쳐서 최종 매수인으로 등기하는 거죠. 그럼 결국 C가 되는 거죠. C 소유가. 그러면 탈법을요. 이 세금 안 내려고, 탈세하려고 A에서 B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해도, 직접 등기를 했어요. 그래도 누구 소유냐? C 소유예요. 결국은 중간자를 경유하든 경유하지 않고 직접 하든 결국은 C 소유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소유자는 동일해요. 그 점에서 이 등기는 C가 소유라는 것, C가 소유자인 것을 표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실체에 부합한다. 실체에 뭐 한다고요? 부합하는 등기다. 실체에 부합해서, 실제랑 맞잖아요. 야, 중간자 경유해도 C 거, 저 아파트는 C 거, 경유하지 않고 직접 해도 C 거. 결국은 실제랑 똑같잖아. 그럼 이 등기는요, 탈세하려고 한 이 등기는 실제랑 똑같으니까 무효유효? 유효로 본다, 유효로. 법규 어긴 건 그럼 어떻게 하냐? 법규 어긴 거. 그럼 얘한테 세금만 매겨. 세금만 나중에 매기고 매매는 유효로 하자. 왜? 실체랑 똑같잖아. 똑같은 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실체에 부합한다 이 등기는. 왜? 거쳐서 하나 직접 하나 결론은 똑같잖아. 얘가 소유자인 거는 실제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등기는 실체에 부합해서 무효, 유효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적으로 세금만 B로부터 추징하면 되겠죠. 결국은 얘가 소유자인 건 똑같으니까요. 자, 또 하나는요. 무가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거. 예컨대 포장마차에서, 도로변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내가 쇠주를 시켜 먹었다, 소주를.
그거는 단속 규정 위반이라서 일단 매매한 거. 소주하고 칼국수를 시켜서 내가 매매로 먹은 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고요. 구청에서 단속만 받으면 됩니다. 이 두 가지 형태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에 거쳐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에 관한 예가 쭉 나열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서 효력 규정에 체킹만 하고 가요. 효력 규정에 1번 체킹, 2번 체킹. 특히 2번 볼까요? 공인중개사법의 초과수수료. 공인중개사법에는 부동산 중개를 하게 되면 중개업자는 법정 수수료만 받게 돼 있죠. 법정 수수료만. 근데 법정 수수료가 만약에 500인데 500을 초과해서 내가 800만 원을 받았다. 초과 수수료를 받은 거죠. 300을 더. 그 초과 부분은 무효로 됩니다. 그럼 초과 지급된 그 수수료 300만 원에 대해서는 무효니까요. 부당이득으로 회수해달라,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법은요. 이 공인중개사법 규정은 효력 규정이에요. 이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이 중개사법 규정에 수수료 규정, 그 수수료 규정을 위반해서 지급한 수수료는 초과 부분만 무효예요. 500만 원이 법정 수수료다. 500을 초과한 부분, 300만 원 추가한 부분 있죠.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요. 500만 원까지는 유효로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동산 실명법의 명의신탁 금지 규정. 내 땅을 처남에게 명의를 돌려놨다. 이게 명의신탁이죠. 이 명의신탁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이것 또한 무효. 그 다음 네 번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매매하는 거. 허가를 받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왜? 투기 때문에 허가구역으로 묶어놨는데 여기서 허가를 안 받으려고요. 매매를 했다. 이거 무효예요.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1, 2, 3, 4 네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네 가지 정도. 꼭 나머지 5번, 6번, 7번은요. 안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시험 범위 영역 밖이에요. 그럼 기억 꼭 해두셔야 될 거는 21쪽의 단속 규정이 되겠습니다. 단속 규정엔 거기 별표 하나 넣고 갑니다. 이렇게. 그 단속 규정에 속하는 예, 효력하고요. 법을 어겨도 단속 규정을 어기면 유효고요. 효력 규정을 어기면 무효가 되는 거죠. 요 점이 중요한 맥락이 있는 거고 얘가 뭐냐. 요걸 시험에 골라내라고 19회 시험에 나왔어요. 19회에서. 다음 중 효력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효력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그럼 뭘 고르면 돼요? 단속 규정을 골라라 이거죠. 기억이나 니은. 오케이. 이게 19회 시험. 그래서 1번 체킹, 2번 체킹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쌍괄호 4번에 탈법 행위라고 나와 있죠. 탈법 행위. 이건 그냥 동그라미하고 심심할 때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면요.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심화학습으로 쌍면적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 이런 설명이 되어 있죠. 저 쌍면적 강행규정은 양쪽 다한테 강제되어 있는 거죠. 양쪽 다 법대로 해라. 쌍면적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은요. 일방만 법대로 해라. 이게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그 편면적 강행규정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 2번이요. 2번. 편면적 강행규정 예를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그거 체킹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유효요건에 확정성에서 출발이 돼서 가능성에서 불능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 적법성에서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에 관한 논의를 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때가 타당성과 공정성. 이 타당성에 관한 논의가 민법 103조. 공정하냐 안 하냐. 계약 내용이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그 논의가 민법 104조. 자, 우리 책은 공정성을 103조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빼서 103조에서 빼서 이렇게 공정성을 5번으로 따로 빼냈어요. 이렇게 하면 정리가 쉬운 이유가 103조가 내용이 굉장히 길게 서술이 돼 있어요.
그 안에 또 104조가 또 안에 또 박혀 있거든요. 이게 너무 산만하니까 제가 이 부분을 104조를 103조에서 분리해서 따로 빼버리면 이 부분이 정리도 해결도 아주 쉽게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4번하고 별도로 5번을 빼버리면 아주 쉽게 정리가 된다는 점. 자, 그래서 잠시 쉬셨다가 이번에는 법률 이용의 목적의 타당성과 공정성 이 부분 만나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